자, 전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 하고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MCU 쪽에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시리얼 아웃풋 쪽으로 어떤 신호가 안 나온다. 즉 시리얼 아웃풋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신호를 받아서 내부 연산 작업을 통해서 그죠? 연산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그 아웃풋 신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원을 켜게 되면 그죠? MCU 안에 있는 포스트 루틴을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기기를 체크하는데 지금 이 고장이 접수된 수리된 그 메인보드는 아예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 MCU를 점검했을 때 시리얼 아웃풋 쪽으로 아무 신호가 안 나온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 즉 바이오스가 불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일단은 그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이 MCU를 탈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ISP 지그처럼 AD 보드에 ISP를 물려서 그죠? 메인보드는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뭐 ISP 지그를 이용하던 롬라이터 장비를 이용하던 이 MCU를 탈거해서 우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탈거라는 작업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진행하는 걸로 이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MCU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MCU를 디솔더링 작업을 해야 되겠죠. 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보통 메인보드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MCU를 탈거하기 위해서 좀 작업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주위에 이런 콘덴서들이 바짝바짝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떼어내야 되는데 콘덴서를 안 떼고 작업하면 우리가 인두라든가 열풍기 사용할 때 특히 이 방폭변이 있는 것은 전해 콘덴서라고 얘기했죠. 이 전해 콘덴서는 안에 전해 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열을 심하게 받으면 보통 우리가 콘덴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정전 용량, 그죠? 그 다음에 내압, 그 다음에 내열압이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105도씨짜리를 많이 쓰죠. 그죠? 그러면 열을 가해서 얘가 열을 달면 안에 전액이 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폭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전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컨덴서가 용량 감퇴가 될 수 있다. 물론 잠깐 작업하는 거는 괜찮지만 숙련된 사람이 초보자 대할 때는 열을 많이 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열을 막 한참 가하게 되면 얘가 불룩 튀어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갈아야 되는데 물론 뭐 전액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이 뭐 가죽 있지 않는 뭐 콘덴서라 그러면 또 주문하는데 보통 3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요 MCU를 탈거하기 이전에 요 주위에 있는 요 방해가 되는 거 특히 이런 전액 콘덴서 같은 것은 임시로 제거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일단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냥 빨리 작업성을 갖고 하면 돼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특수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반드시 그냥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용량 감퇴를 해서 용량 감퇴가 되면 아무래도 전기를 담는 그 용량이 작아지니까 또 불량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콘덴서를 제거할 때 보통 우리가 회로 뒷면에 이 콘덴서 리드가 이 솔더링 돼 있죠. 근데 이게 요즘은 전부 다 무연납을 쓰기 때문에 무연납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무연납은 납은 두 종류가 있죠. 유연납하고 무연납이 있는데 유연납은 납을 주로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무연납은 주석 성분이 거의 9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납과 주석을 비했을 때 주석이 납에 비해서 융점, 녹는 점이 40도 이상이 높습니다.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연납을 쓰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제품이 3년 이상 되면 이 납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원활하게 이 안에 지금 우리 쓰는 메인보드라든가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메인보드는 우리 이제 그 모니터의 립스보드처럼 단면 기판이 아니에요. 적층 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면 기판이 보통 8층, 12층 뭐 이런 식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패턴하고 랜드가 안에 손상이 되면 그죠? 콘덴서가 붙더라도 안에 회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랜드가 파괴가 되면 그죠? 회로가 동작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디솔더링 할 때는
젤프락스 붓으로 여기다가 좀 넉넉히 발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띄는 게 아니라 요 젤프락스를 바르는 상황에서 실랍으로 약간의 솔더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무연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빠집니다.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젤프락스를 발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또 뭐 모니터, TV 쪽도 우리 보드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 젤프락스는 뭐 약방의 감초처럼 잘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젤프락스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이 있는데 가능한 고가 제품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진 않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품이라 말하기는 뭐 하겠지만 뭐 그런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제품을 쓰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불리한 이 제품, 이 콘덴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방치해둬 갖고 막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뭐 손으로 툭 쳐서 날아가면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특히 뭐 이런 나사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리할 때는 부품통을 옆에 끼고 있으라고 얘기했죠. 부품통도 그냥 뚜껑이 없는 거 말고 뚜껑이 있는 거, 뚜껑을 딱 닫고 락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이 통이 떨어지더라도 부품이 딴 쪽으로 날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부품통에 보관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쓸 때 다시 여기서 꺼내가지고 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담아 놓고 이렇게 잘 보관해 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MCU를 좀 원활하게 띄기 위해서 여기 작업 공간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MCU를 탈거를 해야지 업데이트, 롬라이터에다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 SMD 타입의 그 MCU에도 상당히 무연납을 쓰고 이게 오래되면 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모델들은 지금 H61 보드 같은 거는 좀 됐어요. 단종된 보드죠. 얘네들은 산화가 많이 됐어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콘덴사 뜰 때처럼 마찬가지로 양쪽 리드에 젤프락스를 바른 다음에 실랍으로 약간 그죠? 약간 얘를 솔더링 해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열풍기로 띄면 잘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모니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SMD 소자를 양산체제 공장에서 이 양산체제에서 이 얘를 제조를 할 때 그죠? 지금 요런 거 SMD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죠? 컨베어 벨트로 타고 들어가면 그죠? 아래에서 열을 쪼이고 그죠? 위에서 열을 쪼이는 그 히팅 작업을 해서 얘를 붙이는 건데 물론 뭐 컨베어 벨트 타기 전에는 여기다가 크림납을 우리가 그 분사를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붙여놨겠죠. 그죠? 크림납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지만 그래도 컨베어 벨트 타고 들어가면서 그죠? 공정에 리플로우 공정을 들어갈 때 이 컨베어 벨트 타고 들어가면서 이 컨베어 벨트 흔들흔들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크림납 붙인 이 부품들이 이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풍이 작업에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칩본드가 두 방이 밑에 PCB 밑에 딱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띄고 나면 요 띈 자리에 보면 빨갛게 이게 그죠? 이 점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리플로우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서 리플로우 공장 들어가기 직전에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위치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 칩본드를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죠. 물론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많이 그렇게 안 되는 제품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뛰냐면 열풍이 양쪽으로 여기 가고 여기 가면서 핀셋으로 떼야 되겠죠. 이게 뜨거우니까. 그러면 약간의 납이 녹았다고 했을 때 약간 35도 방향으로 약간 비틀면서 탈거를 하면 잘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립스보드도 보면 안 떨어지니까 강제로 들어 올려 가지고 이 칩본드가 아니라 도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하다가 패턴이 다 일어나는 경우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요 메인보드도 그런 게 많으니까 만약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핀셋을 갖고 약간의 30도 방향으로 약간 비틀면서 뛰면 잘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품마다 틀리겠지만 요 지금 MCU 옆에는 지금 이 SATA 소켓들이 있단 말이죠. 얘가 지금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열을 가하면 이 플라스틱이 녹아버립니다. 그럴 경우 나중에 SATA 케이블 꺼면은 이격 때문에 접촉 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여기다가 열풍기나 인두 작업을 할 때 특히 열풍기 작업할 때는 열이 옆에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캡톤 테이프, 내열 테이프라고 그러죠. 캡톤 테이프를 약간 감싼 다음에 작업을 해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캡톤 테이프는 보통 내열 테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350도에서 400도를 견디는 그런
그 테이프예요. 가격이 약간 좀 비싸긴 한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뭐 모니터 쪽에 그 액정 분해하니까 LVDS 케이블 쪽 액정 그 커넥터에 이런 노란 테이프가 붙여 있다든가, 노트북을 뜯다 보니까 어떤 소자 옆에 이런 노란 테이프가 붙어, 이게 바로 캡톤 테이프예요. 뭐 캡톤 테이프라는 얘기를 쓰고 내열 테이프라는 얘기도 쓰는데, 요것이 그렇게 이제 그 보호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예전에는 이거 안 하고 할 때 이게 녹아가지고, 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소켓을 폐보드에서 떼어가지고 다시 그 여기다가 부착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포트 4개면 4개를 다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디솔더링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이제 MCU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패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깔끔하게,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밑에 보면 칩본드가 도포되지 않은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떼어냈죠. 이 양쪽에 지금 우리가 그 열풍기 작업할 때 이 잔납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 잔납들은 우리가 인두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든 상황에서 뭐 밑에다 놓고, 그죠? 솔더 윅으로다가 이걸 깨끗이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패턴이 지금 가느다란 패턴들이에요. 실 패턴이 이 MCU 패턴에, 그죠? 8개 다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작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안 하면 이 패턴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젤프락스나 실랍을 약간 도포해 가지고 열풍기 떼라, 그런 얘기는 바로 패턴 손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초보자나 뭐 좀 수리를 좀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 지금 이 패턴에 메인보드 PCB 패턴에 붙은 납들은 이미 산화되고 죽은 납들이에요. 이거를 제거 안 하고 그냥 붙였을 때는 아무래도 그 뭡니까, 그 냉납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좀 귀찮더라도 이 솔더 윅으로 여기 있는 산화된 납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줘야 나중에 재콜이 안 들어온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납흡착 심지 가지고 솔더 윅을 가지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 업데이트하고 나서 MC를 붙이더라도 아주 잘 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붙이면은 이 납이 산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연납에다가 납이 산화됐기 때문에 잘 붙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냉납이라고요. 이 리드와 어떤 그 이 PCB하고 떨어지는 건 냉납 아니에요? 그럼 회로가 형성 안 되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시리얼 아웃풋 단자다. 그럼 연산한 게 일로 회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들떠 있다 보니까, 지금 회로가 오픈된 상태다 보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우리가 루페로다가 한번 확인하는 버릇도 드려야 돼. 지금 제대로 핏 패턴과 붙었는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솔더 윅으로 깔끔하게 잔납을 제거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콘덴서가 좀 작업할 때 굉장히 좀 방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일단 요걸 임시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할 때 뭡니까? 이게 무연납에다가 납이 산화가 되면 잘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젤프락스를 약간 도포하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또 TC로 닦아낼 때 좀 그러니까 적당히 좀 도포를 하고, 실랍으로다가 여기다가, 그죠? 좀 우리가 한번 살짝 도포를 해주는 거죠. 실랍으로. 이게 동영상을 찍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참 작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자, 이래서 요거를 약간 손으로 잡고 약간 흔들흔들 되면 쭉 빠져버리죠. 예. 자, 이렇게 뺐습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이제 재활용할 거죠. 임시로 작업하기 위해서, MCU 탈거를 위해서 공간 확보를 뛴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뭡니까? 그죠? 요거를 이제 딴 데 보관하지 말고, 뚜껑이 락 장치가 되어 있는 부품 보관통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서, 그죠? 보관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통에 잘 보관을 하시고요. 자, 일단 그 옆에 지금 SATA 포트가 플라스틱 제일되어 있기 때문에 캡톤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그 SATA 포트를 우리가 녹지 않게끔, 열풍기 작업을 녹지 않게끔 이렇게 감싸줘야 되겠죠.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왜냐면 막 녹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 내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 좀 열풍기는 보통 350도 이상을 가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실납을 약간 도포를 해줘야 되겠죠. 원활하게 좀 더 뛰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도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열풍기 가지고 핀셋을 열풍기하고 핀셋을 이용해서 이제 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한쪽 리드가 하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요. 양쪽 리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식혀주지.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과다한 열을 가하게 되면 안에 회로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죠. 예. 자,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MCU 리드에 붙은 이제 잔납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인두기로 좀 털어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회로에 남아있는 요 잔납들은, 산화된 납들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솔더 웨이그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솔더 웨이그를 저렇게 이제 일정키로 잘라가지고 통에 담아놨다가 저렇게 핀셋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작업을 해보니까 통째로 들어가면 작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낱개로 잘라가지고 하면 뭐 노트북 작업이나 이런 데 할 때도 편해요. 자, 이렇게 이제 솔더 웨이그 작업까지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MC를 띄었어요. MC를 띄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겠죠. 사전에 우리가 제조사에 가서 해당 모델에 대한 MCU를 내 PC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일단은 펌웨어 분량이라고 이제 간주를 했으니까 MCU를 이제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장비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ISP 지그는 많이 써봤으니까 일단 우리는 롬라이터를 가지고 쓰는 거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데스크탑 PC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롬라이터라는 장비죠. 그러면 일단 롬라이터에 USB 케이블을 통해서 PC에 USB 포트 연결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롬라이터 케이블을 이제 PC에 연결을 하고, MCU 있잖아, 탈관 MCU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 소켓 컨버터에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 소켓 컨버터를, 그죠? 롬라이터 소켓에 장착한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오게 되면 이제 얘가 동작을 하겠죠. 그 상황에서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롬라이터,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죠. 우리 ISP 지그도 마찬가지로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띄웁니다. 그죠? 띄우면은 얘하고 통신을 해서 여기에 어떤 장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나오죠, 메시지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디바이스 정보를 얘는 이제 그 디바이스 외형하고 폰번을 우리가 적어줘야 돼요. 그죠? 오토 ISP 지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AD보드에 연결하면 자동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메인보드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폰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쭉 여러 가지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그 외형을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아, 이게 맞다, SOC 8핀이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모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여기 안에 요 MCU는 이미 손상된 펌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 작업, 그죠? 딜리트 작업을 해준 다음에 작업하는 게 좋겠죠. MCU 안에 내장된 펌웨어를 삭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PC에 우리가 다운받은, 제조사에서 다운받은 해당 모델 펌웨어를 우리가 여기서 리드 작업을 해갖고 일단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MCU의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여기다 라이트를 다시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다면 소켓 컨버터에서 MCU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 작업 완료했더니 밑에 나오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나오면서 완전하게 어떤 불량 요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펌웨어 업데이트 결론을 보고, 아, 잘 됐다 안 됐다는 걸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뭐 ISP 지그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장비 세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MCU를 지금 조금 전에 메인보드에서 탈거를 했지 않습니까? 탈거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납들이 이게 붙어 있어서 소켓 컨버터에다 장착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그 접촉 불량이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리드를 하려면 뭐 소켓 컨버터 몇 번 핀 뭐 접촉 불량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매장에다 샌드페이퍼 갖고 있죠. 샌드페이퍼도 이 고운 게 있고 굵은 게 있는데 제일 고운 걸 써야 돼요. 굵은 거는 이 핀이 다 달아가지고 끊어져 버리니까 제일 가는 샌드페이퍼에다가 여기다 놓고 살짝 갈아줍니다.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해주게 되면 여기는 납이 날아가면서 여기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면서 요 부분이 구리 재질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켓 컨버터에 꽂았을 때 접촉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떼가지고 장착을 해보니까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에러율이 높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한 거로는 이렇게 약간 샌드페이퍼에서 갈아가지고 하니까 접촉 불량이 거의 없더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제 그 MCU 준비됐으면 일단은 소켓 컨버터에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딥 타입 같은 경우는 소켓 컨버터 없이 그냥 그 롬라이트에 그냥 바로 소켓에 꽂을 수가 있는데, 요런 SOIC 8핀 타입, 특히 이제 이런 그 모니터나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MCU가 좀 이 메인보드는 넓어요. 그래서 소켓 컨버터 트리다 그랬죠. 자, 여기다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할 때는 요 점 1번 마크가 상으로 향하게끔 요걸 장착을 해야 되겠죠. 예, 소켓 컨버터에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롬라이트 하다가 이제 이 소켓에서 꽂아야 되겠죠? 그죠? 꼭 꽂아서 장착을 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 준비 작업이죠, 이게. 이게 지금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샌드페이퍼에다 이렇게 놓고 너무 힘을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 아무래도 많이 갈려 나가니까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평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잘 갈려집니다. 자, 됐으면 이제 소켓 컨버터에다가 이제 MCU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푸시 방식이니까 누른 상황에서 장착을 하면 저 소켓에 걸리겠죠. 예, 하면 싹 여기 걸리죠. 예.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뭡니까? 롬라이터를 하기 위해서 롬라이터 소켓에 이 소켓 컨버터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장비를 갖고 있는지 안 가지고, 이 장비가 고가라서 저는 이제 주로 이 장비를 많이 쓰는데 그냥 ISP도 쓰지만 탈거해서 해야 될 이런 메인보드는 거의 여기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소켓 컨버터 정품인데 비쌉니다, 이게. 근데 정품 아닌 거 써도 관계는 없어요. 자, 이렇게 장착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준비 작업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포맷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겠죠. 장비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메뉴에 보면 디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것이 딥 타입인지 아니면 SOIC 8핀 타입인지, 그죠?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디바이스 선택 메뉴를 누르면은 쭉 메뉴가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디바이스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걔를 누르고 그럼 요런 메뉴가 나오는데, 요 3번 난 여기다가 지금 이게 25Q32 BV라는 모델이죠. 윈본드 거, 요 윈본드 그 모델이요. 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타입이. 거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SOIC 8핀 타입이잖아요. 요 밑에 보면 SOIC 8 딱 나와 있어요. 걔를 딱 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또 메뉴가 나오냐면, 요렇게 하나 메뉴가 하면서 디바이스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한 건 관계없지만 초보자들은 반드시 잘못하면 롬라이터가 안 돼요. 칩 외형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요게 지금 뭐 요런 타입이 있고, 뭐 다리가 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디바이스 정보 있죠. 여기 걔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 보면 칩 외형 정보라는 게 있어요. 치면은 보면 요 맞죠? 요 타입 맞지 않습니까? 그죠? SOIC 8핀 타입의 요거다. 여기는 가로 세로 길이가 있어요. 정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버니어 캘리퍼스 얘기했죠. 장비목 공부에서 걔로 한번 가로 세로 재보세요. 맞는지. 이게 맞을 겁니다. 그죠? 얘를 맞아야 돼요. 틀리면 다시 디바이스는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MCU 모양이 지금 업데이트 하려는 그 MCU하고 맞는가 모양이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할 MCU 안에는 이미 손상된 MCU가 있으니까 지우기 있죠. 그래서 딜리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메뉴에 디바이스 메뉴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메뉴 밑에 보면 요 지우기 이레이즈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요런 게 나와요. 메시지가 뭐 할 거냐? 그럼 물론 얘 해야 되겠죠. 얘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MCU 안에 있는 폼웨어, 그 손상된 폼웨어가 깔끔하게 지워지면서 FF 값으로, 즉 초유 값으로 채워지겠죠. 그죠? 요게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MCU 내용이 다 날라갔겠죠.
물론 버리파이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그러면 이미 내가 제조사에서 해당 모델에 대한 MCU를 그 MCU 펌웨어를 다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뭐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던 뭐든 있던, 그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걔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작업을. 그래서 여기서 로드라는 작업이 있어. 로드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어디 있냐, 어디 위치에 있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받은 그 펌웨어 파일을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열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내 PC의 메모리를 갖고 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메인보드 펌웨어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다 메인보드 제조사에 있다고 그랬죠. 단 오래된 모델은 없어지니까 여러분 미리 받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필요한 건 받아놓는 게 좋겠죠.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자, 메모리 로드가 됐습니다. 이제 굽기 작업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메뉴에서 이 굽기 프로그램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보통 뭐 CD도 굽는다, 그죠? MC도 굽는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또 메시지가 떠요. 할 거냐? 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쭉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MCU 디바이스 불량이라면 가다가 오류가 생겨요. 근데 쭉 원활하게 파란 선이, 이 지금 눈금자가 파란 선이 쭉 원활하게 가고 에러가 없다 그러면, 그죠? 걔는 완전하게 된 거겠죠. 근데 하다가 보면 몇 번 핀 불량입니다. 뭐가 오류입니다. 또 간혹 메인보드에도요, 그 MCU에 락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모니터 하면서 그 뭡니까? MCU 펌웨어 업데이트 안 되는 걸 많이 봤죠. 제조사에서 락을 걸어오는 게 카피 못하게. 그런 것도 많아요. 그죠? 특히 노트북도 그렇고, TV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땐 참 난감하죠. 근데 간혹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제품을 갖다 10,000대 생산할 때, 그죠? 몇 번의 작업을 하는데 어떤 데 모르고 락이 안 걸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나 있는데 락 안 걸린 펌웨어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메인보드는 락이 걸려 있는 제품들은 없어요. 특수 제품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가 된 거죠. 자, 실제 볼게요. 자, 디바이스 선택을 하고요. 자, 일단은 디바이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가 SOIC 8핀인지 뭔지. 그럼 여기다가 품번을 적어요. 그러면 여기 쭉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여기 밑에 SOIC 8핀이잖아요. 많아요. WSON8 여러 개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걸 선택을 해요. 그죠? 일단 아무거나 선택해야 되는, 나중에 외형 정보를 보면 되니까. 그러면 요런 게 떠오른다 그랬죠? 디바이스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그죠? 칩 외형 정보를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아, 맞구나. 하고 여러분 뒤에 여기 길이가 있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불량난 그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지우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죠. 이레이즈를 합니다. 할 거냐? 예. 하면 쭉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락이 걸려 있으면 오류가 나요. 아니면 쭉 되는데 또 불량이 있으면, 디바이스 불량이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뭡니까? W2OQ 32BV라는 윈본드 이 칩은 정상이죠. 자, 지웠습니다. 자, 깨끗이 FF 초기값 채워졌으니까 이제 메이커로부터 받은, 그죠? 메이커로 받은 그 펌웨어를 갖고 와야 되겠죠. 여긴 제가 받아놨어요. ECS H61 보드죠. 예, 요게 지금 롬 파일입니다. 자, 갖고 왔어. 로드 했어요. 이제 뭡니까? 라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게 굽기 작업이죠. 굽기를 합니다. 할 거냐? 예. 그러면 쭉 진행이 됩니다. 쭉 진행이 되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에러 나면은 핀이 불량인지 뭔지를 여러분이 보고, 그 샌드페이퍼에다가 좀 약간 갈아가지고 평형을 해가지고 분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가 되면 밑에 메시지를 봐야 돼. 메시지를, 그죠? 밑에 메시지가 나오죠. 그게 오류가 2번이 걸렸다, 1번이 걸렸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나오죠. 그 성공 2개 불량이었고 전체 둘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 끝났죠. 그죠? 완전하게.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솔더링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PCB에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솔더링 작업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임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빼놓은 게 있죠? 빼놓은 그 부분에 콘덴서가 있었죠? MC를 붙여도 되고, 먼저 붙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콘덴서를 삽입해 주겠죠. 왜냐면, 여기에 얘한테 공급해주는 VCC 콘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전액 콘덴서는 극성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 하얀 쪽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콘덴서의 마이너스 부분을 여기다 해야지. 이걸 역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덴서가 터져버리겠죠? 아니, 동작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요 방향을 항상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직까지는 얘는 띄지 마세요. 열풍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지금 캡톤 테이프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업데이트 완료는 MC를 솔더링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솔더링 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기다가 약간의 그 회로에다가 실랍을 갖다 약간 도포를 해주고, 그죠? 젤프락스를 바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얘를 얹혀서 일단은 얘가 열풍기 작업할 때 이게 안 흔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령이 있는데, 핀이 8개 있잖아요. 이 핀 어떤 한 군데를 갖다가 한 군데를 인두기로다가 이게 고정되어 있고 하나만 좀 납땜을 살짝 해주세요. 다리를 뭐 양쪽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 한쪽을 싹 보고 이제 루페로다가 이게 지금 다리가 이 핀이 눈이 좋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하다 보면 이 핀이 이 다리가 옆으로 약간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한 다리 하나를 인두로다가 좀 납을 묻혀서 여기다가 솔더링 해주고 루페로 와서 약간 틀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이 위치를 잡아가지고 다리 하나만 일단 납땜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핀셋을 가지고 위에 여기 이 지금 이 소자 윗문을 지그시 누르는 상황에서 다리 양쪽을 가해주면 솔더링이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솔더링 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프락스 성분이 있어요. 보통 초보자들은 뭐 AD 보드나 립스 보드나 뭐 이런 메인보드 수리해도 그냥 납이 두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프락스가 있으면 오래 쓰다 막 산화돼 가지고 그죠?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소자들은 아무래도 노이즈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습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문제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C를 이용해서 세척소를 이용해서 묻혀서 여기 깨끗이 좀 우리가 닦아주는 게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는 거고 불량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이 세척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콘덴서를 솔더링 할 때 지금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그죠? 좀 에러상이 있어요. 뭐 한 개 할 땐 관계 여러 개 할 때는 이렇게 그죠? 메인보드 고정 툴을 이렇게 장착을 좀 한 다음에 하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관계없는데 여러 개 할 때는 아주 에러성이 많죠. 잘못하면 인두 TV 튀어가지고 이런 가느다란 데이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제어 그 버스를 갖다가 이 패턴을 날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세요. 요거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 얼마 안 비싸겠죠. 볼트 너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참 작업하기 좋습니다. 측정할 때나 솔더링 할 때나 뒷면에 회로 뒷면 할 때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균형이 딱 맞지 않습니까? 자, 그 장에서 납이 막힌 부분을 일단은 납 흡입기로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털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부품도 보관했죠. 요 콘덴서를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줘야 되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에 콘덴서는 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제대로 홀에 박아주고요. 자, 이제 솔더링 해줘야 되겠죠? 납을 가지고. 자, 이렇게 납을 갖고 이제 솔더링 해줍니다. 지금 플러스 성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세척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CU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한 MCU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젤 프락스를 좀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활한 솔더링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실랍으로다가 약간 패턴에 살짝만 좀 이렇게 솔더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솔더 위로 잔납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좀 이렇게 붙일 때는 또 잘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에다 납을 골고루 잘 이렇게 좀 살짝만 도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MCU를 요 위치에 붙여야 되는데, 뭐 눈이 좋은 사람들은 뭐 괜찮지만 저같이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단 여기 다리 하나 이쪽 부분을 잡아서 인두기에다가 다리 하나를 일단은 그 댐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여기 점 찍힌 부분이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핀맵의 역할이 다 틀리다고 그랬죠. 이 메인보드면 이 점 찍힌 이게 1번 방향이죠. 그죠? 1번 방향에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걔랑 요걸 맞춰줘야 돼요. 그죠? 자, 요 다리 하나를 살짝 납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루페로 이렇게 보면 이 다리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보여요. 이때 이제 뭡니까? 핀셋을 가운데를 살짝 누르면서 양쪽 리드를 이렇게 그 솔더링 해주면 아주 정확하게 잘 붙습니다. 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다 보면 경험치에 의해서 이런 요령이 좀 생겨요. 자, 이제 캡톤 탭을 떼어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열판도 다시 부착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준다 그랬죠? 여기는 제일 프락 성분이 무지하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프락 성분을 이제 우리가 제거를 좀 해줘야 된다. TC를 묻혀서, 그죠? 좀 깔끔하게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네, 이런 걸 귀찮아서 좀 많이들 안 하시죠? 이게 또 우리가 이제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환기시설을 항상 가동해 놓고 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 깔끔하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이 솔더링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겠죠? 파워를 갖다 결합한 다음에, 아니 완전히 조립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또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일단 파워를 결합한 다음에 이제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포스팅이 되는지, 왜냐면 그때는 아예 이 초기에는 포스팅이 안 됐잖아요. 롬이 문제가 되니까 포스팅 하니까 제가 이제 델키를 치니까 이 포스팅이 되면서 이 바이오 셋업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서 수리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완벽하게 결합을 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또 뜯어야 된단 말이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단한 것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연결해 놓고 일단은 파워 연결해 놓고, 이건 기존에 쓰던 파워죠. 예, 파워 연결해 가지고 연결하니까 포스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롬 분량이 확실히 맞구나 하고 이제 저희가 판정을 한 겁니다. 롬 MC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걔가 손상이 된 것을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뭡니까, 하드하고 다 연결해 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최종 조립 및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에이징 타임은 왜 가져야 된다 그랬죠? 이 컴퓨터가 수리해드려도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뭐 다운이 되거나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인터넷 창을 띄워 가지고 그죠, 에이징 시간을 갖춰야 나중에 문제 어떤 고객한테 재콜 들어오는 그죠, 컴플레인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결합한 다음에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 결합한 다음에 해서 이제 하드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죠, 했더니만 포스팅이 일단 됐죠. 됐다는 것은 수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드까지 연결하니까 운영체제가 제대로 잘 뜨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터넷을 띄워 가지고 한 에이징 타임을 한 30분 정도 건당 이상이 없어서 이제 고객한테 인도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수리를 완료한 상태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뭘 얘기하냐면, 전에도 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가 TV든 모니터든 노트북이든 메인보드든 뭐 수리하려 그러면 이 폼웨어
즉 롬 파일이 없어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수리를 위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펌웨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PC에다가 일단은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를 만드세요.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만들어서 일단은 뭐 바이오스다, 그죠? 하나의 그 대분류를 만들고, 중분류를 갖다가 1번은 메인보드, 2번은 뭐 모니터, 3번은 TV, 4번 메모리, 롬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메인보드 안에다가 이제 소분류는 뭡니까? 모델별로 해가지고, 그죠? 제조사별 모델별 해가지고 대위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똑같은 모델이 들어왔다, 그죠? 똑같은 모델이 들어오면 뭡니까? 그 모델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수리를 해드려도 그 뭐 다른 수리 해가지고 이제 최종 고객을 인도하기 전에 ISP 직을 연결해서 그 롬에 있는, 그죠?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좀 여러분들 PC에 카피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게을러서 안 하죠. 그죠? 왜? 아유 귀찮으니까, 아이 뭐 나중에 뭐 그게 꼭 들어오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없을 때는 뭡니까? 뭐 카페라든가 또 뭐 구글링해서 찾는다든가 난리 나죠. 근데 대부분이 모니터, TV, 노트북은 구글링해도 거의 이 롬 파일이 올라온 것들이 없어요.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데스크탑 메인보드만큼은 이 공개로서 많이 그 제조사에서 바이오스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오래된 제품들은 뭐 거기서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DB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지 관리할 때, 수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편하다, 그죠? 어떤 나름대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런 식으로 만드세요. 저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방식이 더 좋으면은 그 방식에 따라서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요런 식으로. 자, 바이오스 밑에 이게 대분류가 되겠죠. 중분류, 이게 소분류란 말이죠. 그러면 메인보드 안에, 그죠? 메인보드 안에 ECS 쪽도 있고 아서스도 있고 기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눠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모델에 대한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지금 우리 쓰라는 게 H61 H2-M12 V 버전 1.0 그 메인보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는 우리가 롬 파일, 그죠? 제조사에 받은 롬 파일, 그거는 뭐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롬이라고 해도 되고 이 모델명은 저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수리 들어온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진을 하나 크게 좀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MCU가 있어요. 얘는 EOQ32BV라는 그 품번을 가진 윈본드 제품인데, 그것도 가능한 좀 이렇게 크게 사진을 찍어서, 조그맣게 찍지 말고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그걸 그냥 뭐 줄이지 말고 그냥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참조가 되잖아요. 우리 AD보드나 TV도 할 때도 반드시 AD보드 사진 찍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모델, 그 우리 명판 네임플레이트 찍고, 그래서 보관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 모니터 강의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찾기가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인보드도 크게 사진 하나 찍고, MCU도 이제 이렇게 하나 크게 찍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여기 지금 모델명 있잖아요. 여기, 그죠? 지금 그 우리가 폴더명을 H61 M2 이름 만들었죠. 여기 모델명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명확하게 적어 가지고 찍어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수리할 때 굉장히 좋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팁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터치를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보 입문자들이나 뭐 이렇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자를,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소자를 보면 우리가 이제 QFP 타입의 다리가 많은, 양쪽으로 다리가 촘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수리하시는 분은 AD 보드에 보면 스케일러라든가 타이밍 컨트롤러는 QFP 타입의 소자로서 리드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그런 소자들인데, 그 소자들의 다리가 굉장히 가느다라면서, 특히 이제 메인보드의 슈퍼 IO 카드는 128핀의 QFP 타입 소자입니다. 다리도 가느다고 다리 촘촘하고, 그거 제거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뛸라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한 실력 아니면 그 우리 AD 보드에 있는 스케일러도 뛰기가 힘듭니다. 그죠? 뛰기가 힘들어요. 플락스를 많이 붙이든 어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제품이냐면 SMD 리무벌 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QF 타입의 어떤 그런 제품들을 아주 원활하게 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뭡니까
이 부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그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드려. 저도 지금 요거 하나 사가지고 좀 아껴 쓰고 있는데 비싸요. 얘는 지금 뭡니까? 그죠? 이게 지금 안에 있는 이 납하고 이 액체 성분이 있어요. 플락스 성분인데 요걸 발라가지고 납땜을 하게 되면 이 납은 일반 납하고 틀려요. 굉장히 우리는 납을 갖다 솔더링 하게 되면 납땜 부위가 한번 지나가면 식어버리죠. 얘는 일정 시간 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우리가 바큐펜으로 드러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때 많이 써요, 이거를.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진짜 중요한 부위에 필요하다면 이걸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여기서 보시면 요런 칩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QFP 타입으로 굉장히 이게 가느다라요. 요런 거 띄기가 힘든단 말이죠. 노트북 같은 것도 보더라도 요런 거, 요런 소자들, 그죠? SOJ 타입 같은 요런 거는, 그죠? SOP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뛸라 그러면은 이거 띄겠어요? 못 띱니다, 이거. 그죠? 이거 띄다가 지금 요 소자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SOP 타입에 좀 길다는 거. 그죠? 요런 거 뛸라 그러면은 이 패턴 다 일어나 버리죠. 저때 이제 우리가 리무벌 킷을 쓰게 되면 요걸 아주 원활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뛸 때 바로 이제 SM들이 리무벌 킷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떼어본 건데, 자, 일단 젤 플락스를 양쪽에 리드에다가 좀 약간 적당히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IO 소자인데, QFP 탑, 다리가 엄청 촘촘하잖아요. 이거 보통 실력으로는 열풍기나 인디가 못 띄어요. 이거 못 띱니다, 이거. 그죠? 이제 투수 장비에 있는 어떤 이런 거다 그러면 띄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 수리를 하려 그러면. 자, 이제 뭡니까? 납인데, 납이 좀 특수 납이에요. 이게 좀 아깝더라고.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쭉 발라줍니다. 이 납이 일정 시간 돼도 굳지 않고 이게 열을 머금고 있어요. 이게 작업할 때도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겠죠. 요령 있게. 이거를. 막 사진을 찍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작업성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QF 타입은 이제 이 인두 팁을 할 때 이거 힘을 주면 안 돼요.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열을 지금 머금고 있단 말이죠. 일반 납하고는 완전히 틀린 특수납에 이게 뭐로 재질을 만들어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다음에 벗김펜으로 드러내면 회로 손상 없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예. 흔들대죠, 벌써?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벗김펜을 이용해서 얘를 들어 올리는 거죠. 자, 회로 손상이 깔끔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은 지금 특수한 어떤 그런 칩, 그죠? 그런 것들은 천장 갈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솔더링 작업 해주면 되겠죠. 요런 것들도 솔더링 작업할 때 힘을 주면 안 돼요. 이 패턴이 틀어져 버립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면 여기다 젤 플락스를 하나 더 바르십시오, 회로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 힘을 가하지 않고 살살살 문지르면은 깔끔하게 제거가 되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이 솔더 윅을 아끼지 말고, 그죠? 아끼지 말고 힘을 주지 말고 살살살 이렇게 가하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이렇게. 자, 이게 열받으면 패턴이 이게 조그만 건데 틀어져 버립니다, 이게. 응?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몇 번 이 솔더링 작업을 몇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두기도 이제 요거 자동 게을러서 제가 많이 했는데, 인두기도 요거 할 때는 이 칼팁 있어요, 칼팁. 예, 칼팁 갖고 작업을 해주세요. 요거를 어떤 거냐면, 칼팁이 요런 이제 블레이드 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노트북에 칩셋.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지금 디솔더링 해놓은 거죠. 요런 거 잔납을 갖다 제거할 때 요런 팁을 이용해서 솔더윙하고 같이 작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가격이 좀 약간 비싸요, 이게. 이 정품인데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다가 솔더윙을 작업하면 좋아요, 요런 게. 우리가 있는 거 칼팁이잖아요. 칼팁은 좀 아무래도 좀 그래요, 이런 것들. 요걸 블레이드 팁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저런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작업성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요 노트북 메인보드에 요 칩셋 쪽에
탈거하고 잔납 제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칩셋에 붙어 있는 이런 칩셋에 잔납이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 솔더 위그를 하고 잘 제거를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그죠? 여기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제 인두기가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델에 관련된 아마 그 제조사에서는 이런 블레이드 팁이라고 이런 걸 팔 겁니다. 전 요게 지금 큰 건데 요거 말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한 요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게을러서 저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칼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저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 쓰고 있어요.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자, 요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깨끗이 이제 그 뭡니까 해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 자원에서 하려고 좀 깔끔하게 안 했는데 여기 지금 남아 있죠. 예. 그럼 지금 패턴 손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SMD 리모버 킷을 쓰는 거예요. 이 칩은 뭐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뭐 셀러한테 이 칩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붙여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팁으로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면무 현상 결론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펌웨어 불량으로 포스팅이 안 되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수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미시켜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 6강에 걸쳐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기초적인 어떤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실전 강의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넷컴퓨터 채널, 유튜브 넷컴퓨터 채널에 들어가면 그죠? 메인보드 입문 수리도 있고요. 전기전자 기초 소자에 대한 동작 원리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 실물 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듣고 나서 이 실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론 뭐 잘못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점심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간에 빨리 좀 그 레벨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같은 이 업종에 있는 동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강의 때 다른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